어, 서울의 심장 강남의 밤은 꺼지지 않는 인공의 태양처럼 휘황찬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은 단연코 셀레스티얼 호텔이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놀이터라 불리는 이곳의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오늘 밤 천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혁의 28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간을 부유했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 사교계의 명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인 강민혁의 표정은 지루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실크 셔츠를 입고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눈매는 그가 가진 부와 권력만큼이나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미녀가 생일 축하한다. 이 자식 주인공이 표정이 왜 그래? 어깨동무를 해오며 말을 건 사람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또 다른 재벌가의 자제인 박지훈이었다. 지겹다 지훈아. 매년 똑같은 얼굴들, 똑같은 아첨들. 차라리 클럽에서 노는 게 더 재밌겠어. 민혁은 샴페인 잔을 단숨에 비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의 안중에 이 파티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확인하는 연례 행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사람들은 강민혁이라는 인간이 아닌 천일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에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에이, 그래도 네 생일인데 즐겨야지. 저기 봐, 톱스타. 민서희가 계속 너한테 눈길 주는 거지 안 보여? 오늘 밤 외롭지는 않겠는데? 지훈이 짓궂게 웃으며 턱짓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그에게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딴 것보다 내가 주문한 시계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스위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런 날짜 하나 제대로 못 맞추나.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묻어났다. 비서 김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조회송합니다, 도련님. 지금 폭우 때문에 교통이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배송 기사님과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만 내가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 돈을 얼마를 줬는데 비가 온다고 늦어 핑계도 가지가지군. 당장 퀵 서비스 업체 사장 바꾸고 그 배송 기사라는 작자는 내 눈앞에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 민희혁의 싸늘한 말에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설 뿐이었다. 강민혁에게 타인의 사정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세상은 언제나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같은 시각 셀레스티얼 호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장대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확보되지 않았다. 낡은 배달용 스쿠터의 작은 엔진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헬멧 속에서 서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방수 기능이 거의 사라진 낡은 우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스마트폰 배달 앱 화면에는 배달 지연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고객의 주소지는 강남 셀레스티얼 호텔. 이 비를 뚫고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연우는 속으로 되뇌며 스쿠터 핸들을 꽉 잡았다. 관자놀이기에 자리한 희미한 흉터가 빗물에 젖어 서늘하게 느껴졌다. 비 오는 날이면 의뢰 그랬듯 1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희미한 통증과 함께 되살아나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불길한 상념을 쫓아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 그리고 이번 학기 등록금. 24살의 연우에게는 잠시도 쉬어갈 틈이 없었다.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그녀를 집안의 가장으로 만들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책과 씨름하고 밤에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그녀는 위태로운 현실을 버텨내고 있었다. 오늘 배달하는 이 물건은 유난히 배달료가 높았다.
아마도 아주 비싼 물건인 모양이었다. 이것만 성공적으로 배달하면 어머니의 다음 주 병원비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끄러운 도로 위를 고개하듯 달리던 스쿠터가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다. The Celestial. 금빛으로 빛나는 호텔의 이름은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연우는 잠시 그 위압적인 모습에 숨을 삼켰다. 자신이 입고 있는 젖은 옷과 초라한 스쿠터가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 한 구석에 스쿠터를 세우고 배달 상자를 품에 꼭 안았다. 상자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따뜻하고 향긋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향해 꽂히는 차가운 시선들도 느껴졌다. 로비에 있던 호텔 직원과 손님들은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고단함이 역력한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 직원이 다가와 길을 막아섰다. 무세운 일이시죠? 용무가 있으시면 직원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배달 왔습니다.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 강민혁 고객님께 전달할 물건입니다. 연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그녀를 안내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요즘 배달 기사들은 예의가 없어 라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매번 상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금빛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며 최고층을 향했다. 문이 열리자 로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파티의 소음이 그녀를 덮쳤다. 연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이 더 깊은 이질감과 모멸감에 빠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파티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비서 김 실장이었다.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아이고 기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쪽입니다. 도련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의 재촉에 이끌려 연우는 파티의 중앙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명백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발끝만 보고 걸었다. 마침내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 앞에 섰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남자 강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연우의 흠뻑 젖은 운동화부터 시작해 물이 떨어지는 우비자락을 거쳐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상자에 닿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오만한 눈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향했다. 내가 그 배달 기사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거센 빗속을 뚫고 온 것보다 더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운명의 만남은 그렇게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혁의 차가운 질문이 소음으로 가득했던 파티장 전체에 쐐기를 박았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파티의 중심에 선 두 사람, 화려함의 정점에 있는 남자와 비에 젖은 초라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극명한 대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잔인한 볼거리였다. 서연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밤 폭우가 너무 심해서 도로가 통제되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보다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몸만큼이나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예의를 갖춘 사과였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1m 80이 넘는 큰 키가 연우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회성 그 말 한마디면 다야 내가 네 사정까지 알아야 하나 하수구에서라도 기어 나왔나 꼴 좀 봐. 내 몸에서 떨어진 빗물이 이 호텔의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는 건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연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주변에서 나직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우는 얼굴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닫겠습니다. 우선 주문하신 물건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이 끔찍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단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그에게 건네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더러운 것과 접촉하기라도 싫다는 듯이. 어디다 그 더러운 손을 내밀어. 너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제 시간에 물건이나 갖다 바치면 되는 거야. 그 간단한 임무 하나 완수하지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는 연우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비쳤지만 천일 그룹의 후계자에게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친구 박지훈조차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샴페인을 홀짝일 뿐이었다. 연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아무리 힘들고 서러워도 꾹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인격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 땀 흘려 돈을 버는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짓밟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 이번 달 내야 할 병원비 고지서, 그리고 이 배달만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봐야 에어딜가.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에 장난기 어린 잔혹함이 스쳤다. 그는 이 먹잇감을 이대로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 상자적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 내 손에서 직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시야에서 당장 사라져. 그는 손가락으로 근처에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을 가리켰다. 연우는 더 이상의 모욕을 견디기 힘들어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차가운 굴욕감과 서러움으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샴페인 잔을 들려던 민혁이 무심코 팔을 휘저었다. 그의 손등이 상자를 들고 있던 연우의 팔을 강하게 쳤다. 아, 연우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상자가 공중으로 떴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코아직, 고요해진 파티장에 대리석 바닥과 상자가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최고급 벨벳으로 포장된 상자의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 복잡한 기계 부품이 부서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순간 파티장 전체에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상자에 고정되었다. 정적을 깬 것은 강민혁의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이런 미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는 자신의 실수는 순식간에 잊은 채 모든 책임을 연우에게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가리키며 연우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이 멍청한 게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게 뭔지 알기나 해. 스위스 장인이 1년 동안 만든 단 하나뿐인 시계란 말이야. 연우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혁과 바닥의 상자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당신이 제 팔을 쳐서. 뭐? 내가 쳤다고 웃기지도 않는군. 어디서 감히 나에게 책임을 떠넘겨. 내년에 서투른 손이 저지른 실수를 왜 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악마의 것과도 같았다. 뚝뚝거릴 같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연우를 조롱했다. 사고 내까지 쓰게 감히 나랑 얽혀서 사고를 논할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좋다 이거야. 어디 한번 보상해봐. 네 인생을 전부 갖다 바쳐도 모자랄 테니까. 그는 연우의 턱 끝까지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경멸을 담아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연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네 집, 내 가족, 내 장기까지 전부 다 팔아도 이거 하나 보상 못해. 알겠어. 그 말이 파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연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함, 분노스러움,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웅궁거렸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 화려하고 잔인한 세계에 내던져진 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짓밟아 버렸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남은 것은 패배한 자의 퇴장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연우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흐려진 시야 속에서 남자의 오만한 얼굴이 10년 전의 어떤 기억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그 잔인한 선언 앞에서 서연우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자신을 향한 경멸과 조롱의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이게 현실이었다. 돈 없고 힘없는 자의 서러운 현실. 강민혁은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다. 이 하찮은 배달 기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의 질서를 똑똑히 가르쳐 준 것 같아 통쾌하기까지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거나 울면서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흐느끼던 연우의 어깨가 서서히 멎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거칠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듯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더 이상 절망만이 아닌 차갑게 얼어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파티장의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너져 내리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연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바닥만 향했던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강민혁을 정면으로 향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욕감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의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섬뜩할 정도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지독한 원망이었다. 강민혁은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먹잇감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또 다른 독서를 내뱉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관자놀이, 화려한 샹들리에의 금빛 조명이 그곳을 정통으로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희미하지만 선명한 하나의 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며 남긴 하얗고 가느다란 흉터였다. 평소에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을 그 흉터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의 시선이 무심코 그 흉터에 닿았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에 난 작은 흠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요한 시선과 그 흉터가 기묘하게 겹쳐지면서 그의 머릿속 깊은 곳 두꺼운 망각의 먼지 아래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미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눈앞의 화려한 파티장 풍경이 순식간에 암전되고 전혀 다른 이미지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소리, 코를 찌르는 가솔린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박살나는 유리 파편들. 18살의 강민혁. 아버지 몰래 끌고 나온 검은색 스포츠카의 운전석에서 그는 술에 취해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빗길을 질주하는 쾌감에 취해 세상이 모두 그의 발 아래 있는 것만 같아졌다. 그때였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갑자기 낡고 작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다. 피할 틈도 없었다.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충격이 온몸을 뒤흔들었다. 혼돈, 비명, 찌그러진 차체, 사이렌 소리. 그는 사고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구급대원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한 남자.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 어린 소녀가 피를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아바 아바 일어나 제발. 소녀의 얼굴 정확히는 관자놀이 부근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상처의 모양, 그 위치, 기억의 파편은 아버지의 서재로 이어졌다. 사고 후 며칠 뒤 그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건 다 처리했다. 그 가족에게는 두둑한 보상금을 줬어.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거고 이 일에 대해서는 평생 입을 다물 거다.
너는 이 일을 잊어버려. 처음부터 그 없었던 일처럼. 알겠나? 돈으로 덮어버린 진실. 돈으로 막아버린 죄책감. 강민혁은 그날 이후 정말로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좇으며 기억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아니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아, 강민혁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표정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 여자, 자신이 방금 전까지 벌레 보듯 모욕하고 짓밟았던 이 배달기사.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그 빗길에서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녀를 보았다.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눈동자. 아버지의 죽음과 망가진 삶의 무게를 짊어져 온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자신의 죄가 낙인처럼 찍혀 있는 저 흉터. 바닥에 나뒹구는 박살난 시계 상자가 갑자기 우습게 느껴졌다. 자신이 내뱉었던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보상 못해 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가 앗아간 것은 고작 시계 따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숨, 한 가족의 행복, 한 소녀의 평범했던 삶 전체였다. 파티장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는 것을 목격할 뿐이었다. 서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눈빛과 그녀의 흉터가 그에게 가장 끔찍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네오, 너는... 강민혁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거대한 돌덩이라도 걸린 듯 그저 마른 숨만 새어나왔다. 오만과 특권 의식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의 한가운데서 시간을 넘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 명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가해자로, 다른 한 명은 그 죄의 증거가 되어 나타난 피해자로. 그들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과 하나의 죽음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니, 어쩌면 1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강민혁의 눈앞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의 친구 박지훈이 보다 못해 다가왔다. 민혁아, 괜찮아. 너 안색이 왜 이래? 이 여자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지훈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민혁은 그 손을 미친 사람처럼 뿌리쳤다. 재호리가 건드리지 마. 그의 날카로운 외침에 지훈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겁에 질린 채 구석에 몰린 짐승. 지금의 강민혁은 정확히 그 모습이었다. 그의 혼란과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파티장에 다시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재생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은 지금 이 순간 강민혁에게는 지옥의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화려한 조명값 비싼 음식 사람들의 가식적인 얼굴. 이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킬 듯한 거대한 위선 덩어리로 보였다.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서연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빗물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10년 동안 골마 터진 상처와 응어리진 한을 담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박살 난 시계 상자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공포에 질려 있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말이 맞아요? 그녀의 첫 마디에 파티장이 다시 한번 술렁겼다. 사람들은 그녀가 드디어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이 시계 하나 값도 안 되겠죠? 고작 몇 푼 안 되는 배달 수수료를 벌기 위해 이 빗속을 뚫고 온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일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비꼬거나 원망하는 투가 아니었다. 그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쳤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강민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파티장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10년 전 그 빗속에서 당신이 앗아간 우리 아버지의 목숨값은요? 연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민혁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주변의 몇몇 사람들도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경악의 신음을 터뜨렸다. 연우는 멈추지 않았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온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당신 때문에 평생 웃음을 잃고 매일 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의 10년 세월은요, 그건 얼마짜리죠?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던져주는 돈다발을 받아들고 정든 집을 떠나 낯선 도시로 쫓겨나야 했던 내 어린 시절은요, 그 기억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강민혁의 오만한 세계를 부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끔찍한 비극의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에 서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과 경멸은 사라지고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떠올랐다. 연우는 이제 그의 턱 밑까지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깊은 화염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그 많은 돈으로 똑같은 걸, 아니 더 비싼 걸 얼마든지 새로 살 수 있겠죠. 그녀는 바닥에 상자를 턱으로 가리켰다가 다시 그의 눈을 꿰뚫을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요, 내 아버지의 목숨, 내 어머니의 건강, 내 가족의 무너져 버린 삶은 당신이 그 대단한 천일 그룹을 전부 다 팔아도 절대 되돌려 놓지 못해요. 그녀는 숨을 한번 골랐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낙인을 찍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강민혁 씨,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연우의 눈에 일렁이던 불꽃이 스르르 꺼졌다. 1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 허탈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승리감이 아닌 구제할 길 없는 한 인간에 대한 깊고 서글픈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더 이상 그녀는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10년 만에 자신의 진실을 외친 사람의 당당함으로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걸어 나갔다. 모세의 기적처럼 파티에 모여있던 화려한 인파가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경애와 동정, 그리고 자신들의 방관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우는 그 길을 따라 소리 없이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가 사라진 파티장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강민혁은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말들이 메아리가 되어 그의 귓가를, 그의 심장을,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후벼 팠다.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의 화려했던 세계는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폐허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감의 죄수가 되어버렸다. 서연우가 사라진 후 셀레스티얼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는 오직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 된 듯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한 증인이자 한 소녀의 고통을 외면한 방관자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강민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비어가는 파티장의 한가운데에 마치 번개를 맞은 나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박살난 시계 상자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물건이 이제는 그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증명하는 증거품이 되어버렸다. 비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안색을 살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우선 자리를... 하지만 민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몸을 돌려 텅 빈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휘청거렸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호텔을 빠져나왔다. 밤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비가, 이 차가운 고통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줄 수 있을까? 그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텅 빈 강남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그의 등 뒤로 그의 화려했던 28번째 생일 파티는 그렇게 폐허 속에서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룹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독한 술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지만 깨어나면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에 고통스러워했다. 서연우의 눈빛, 그녀의 흉터, 그녀의 마지막 말. 당신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말은 저주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이 굳게 닫힌 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본 그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닌 분노였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다 처리했다고 잊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후계자가 이따위로 무너지다니 당장 일어나서 네 자리로 돌아가. 강 회장에게 그 사건은 이미 돈으로 해결된 과거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만들어낸 공적인 스캔들과 그룹의 이미지 실추였다. 그 순간 민혁은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사람의 목숨값은 그저 지폐 몇 장의 가치에 불과했다. 이 죄는 아버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아니,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이용해 지난 10년간의 서연우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떤 아르바이트까지 했는지, 명문대에 다니면서도 등록금을 걱정해야 했던 그녀의 고통을 그는 하나하나 알아갔다. 그가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나타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자 이기심일 뿐이었다. 돈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는 그녀를 2번 모욕하는 짓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몇 달 후 새살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설립되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재단이었다. 재단의 설립자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막대한 개인 자산을 재단에 쏟아부었다. 강민혁은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이름뿐인 직함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매일 재단으로 출근해 직접 피해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그들의 사연을 읽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했다. 때로는 상담 전화를 직접 받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우의 삶은 많이 안정되었다.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고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었다.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익명의 후원자 덕분이었다. 연우는 무사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고단함 대신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이 엿보였다. 어느 주말 저녁 그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새살재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고 있었다. 앵커는 베일에 쌓인 설립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재단 활동 중에 우연히 찍힌 그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의 모습에 연우는 숨을 멈췄다. 1년 전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남자는 없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수척해진 얼굴, 값비싼 명품 대신 평범한 셔츠 차림. 하지만 연우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공허하고 차갑던 그의 눈은 이제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듯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 피해자 유가족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연우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 익명의 후원자도 이 재단도 모두 그 남자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녀는 가만히 TV를 껐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용서라는 단어는 이 모든 비극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가벼웠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10년의 세월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도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씁쓸하지만 기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날 밤 그녀가 던졌던 진실의 외침이 한 인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씨앗이 된 것이다. 연우는 창가로 다가섰다. 1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던 하늘은 이제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다. 그녀는 그 파란 하늘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모든 것을 통과해 온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되찾을 수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빚을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심장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 사이에서 유독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건물이 있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 바로 미래그룹의 본사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벽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베어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 빛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수많은 이들의 욕망과 야망을 비추는 듯했다. 강민주는 그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회전문을 통과했다. 그의 구두 소리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간 맞춘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손목에 찬 스위스제 시계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27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래그룹 전략기획팀에 입사한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였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은 민주는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평범한 신입사원의 불안이나 설렘 대신 이미 정복자의 오만함을 읽었다. 이곳은 그에게 전쟁터였고 동료들은 잠재적인 경쟁자이거나 혹은 그가 딛고 올라설 발판일 뿐이었다. 강민준 씨 어서 와요. 전략기획팀의 문을 열자 김 팀장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김 팀장은 업계에서 능력 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자신이 곧 뛰어넘어야 할 첫 번째 산에 불과했다. 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복종심만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뒤섞여 치열한 생존 경쟁의 배경음악을 연주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의 자리는 창가에서 두 번째 줄글이 나쁘지 않은 위치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저 안쪽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팀장석 너머의 임원실을 향해 있었다. 입사 첫 주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이 일에 몰두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선배들이 몇 주간 골머리를 앓던 시장 분석 보고서에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여 회의 시간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강민준 씨, 이 부분은 어떻게 찾아낸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김 팀장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어렸다. 칭찬의 말이었지만 민주는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견제의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은 재능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비난하지 못했다. 동기들은 그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주눅이 들었고 선배들은 껄끄러운 후배의 등장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는 그 모든 시선들을 즐겼다. 질투와 경계심은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임원들의 칭찬과 경쟁팀의 일그러진 얼굴이 교차하며 짜릿한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껏 고양된 기분으로 복도를 걷던 그의 앞을 무언가 가로막았다. 잠시만요. 낡은 청소 카트와 함께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한 여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윤서아.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저 청소 아주머니 혹은 미화원으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 이렇게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가 시야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 그는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헛기침을 했지만 서한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한 듯했다. 결국 민주는 참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기요, 길 좀 비킵시다.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제야 서한은 고개를 들었다. 땀방울이 맺힌 앳된 얼굴,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유난히 크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카트를
옆으로 치워 길을 터주었다. 그 과정에서 카트 바퀴가 민준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에 살짝 스쳤다. 아씨. 민준은 저도 모르게 낮은 욕설을 뱉으며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미세한 흠집조차 없었지만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쾌한 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고 색바랜 작업복 고무장갑을 낀 손,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 그는 그녀를 마치 사무실의 풍경을 해치는 오점처럼 여겼다. 서아는 그의 경멸, 어린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민주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감정도 없는 투명 인간과 다름없었다. 그저 제때 치워져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자리에 돌아온 민주는 방금 전의 불쾌감을 잊으려는 듯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화면에는 다음 분기 실적 목표와 그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기획안이 떠 있었다. 그는 다시금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저런 하찮은 존재들과 자신은 사는 세계가 달랐다. 자신은 이 거대한 빌딩의 꼭대기를 향해 날아오를 메었고 그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자축하기 위해 팀 회식이 열렸다. 술잔이 오가고 아부와 칭찬이 난무하는 시끄러운 술자리에서 민주는 단연 주인공이었다. 민준 씨는 정말 우리 팀의 에이스야. 미래그룹의 미래가 밝아. 김 팀장의 칭찬에 그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다. 동기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성공은 언제나 그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밤늦게 끝난 회식 후 민주는 비틀거리며 택시에 몸을 실었다. 취기 오른 눈으로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욕망일 터였다. 그는 나른하게 눈을 감았다. 저 모든 빛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 거대한 야망 속에서 오늘 낮에 마주쳤던 작은 청소부의 얼굴은 이미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새벽 4시 반 도시의 소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윤서아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 주변은 고요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푼 뒤 소리 없이 씻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샌드위치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시작되었다. 미래그룹의 회장 딸 윤서아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화려함은 이 작은 공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하루의 노동을 준비하는 평범한 25의 청년일 뿐이었다. 첫차 시간을 맞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목도리를 고쳐맸다. 버스 안에는 그녀처럼 이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피곤에 지쳐 잠든 중년의 가장 시장으로 향하는 상인, 그리고 그녀와 같은 유니폼을 입은 다른 건물의 미화원들. 서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잠시 짐작해 보았다. 미래그룹 본사 건물 지하에 위치한 직원 탈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편안한 사복을 벗고 몸에 익은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고무장갑을 끼자 윤서아는 사라지고 미화원이라는 익명의 존재만 남았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갑옷이자 세상을 배우기 위한 위장이었다. 바닥부터 봐야 꼭대기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 일을 제안하며 했던 말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옳았음을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서아의 일과는 거대한 빌딩의 혈관을 청소하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텅 빈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밤사이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의 청소 카트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를 죽이는 법에 익숙했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2잔을 타가는 재무팀. 박 대리의 지친 얼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신입사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서랍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김 팀장. 그리고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홀로 남아 야근하는 디자인팀의 과묵한 디자이너까지. 서아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부품으로서의 사람들이 아닌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명 한 명의 인간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마치 잘 벼려진 칼과 같았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옷차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 서한은 그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했다. 그의 재능은 진짜였지만 그 재능을 감싸고 있는 날카로운 가시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서한은 그가 동기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무시의 말들을 들었고, 선배들 앞에서는 깍듯하지만 뒤에서는 그들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듯했다. 서한은 그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다. 저토록 눈부신 재능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 그가 자신에게 쏟아냈던 경멸의 시선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구두에 스친 카트 바퀴보다 더 아팠던 것은 자신을 인간이 아닌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하던 그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약한 존재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확인하는, 어쩌면 누구보다 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차가운 빌딩에 강민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총무팀의 이 부장님은 마주칠 때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주었다. 한 번은 서아가 감기 기운으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따뜻한 쌍화탕 한 병을 구해다 주며 얼른 마시고 퇴근하라고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다. 디자인팀의 말 없는 그 디자이너는 서아가 탕비실을 청소할 때마다 자신이 마시던 컵을 조용히 가져와 직접 헹궈두곤 했다. 당연히 서아의 일이었지만 그 작은 배려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늘 고마웠다. 그런 작은 온기들이 있었기에 서아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통해 회사를 배우고 있었다. 보고서나 실적 그래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래그룹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모두 식당으로 내려간 뒤 텅 빈 사무실은 서아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는 휴게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어젯밤 싸온 샌드위치를 꺼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버지였다. 힘들지 않으느냐 우리 딸. 짧은 문자 메시지에 서아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아버지. 바닥부터 봐야 꼭대기의 무게를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여기 생각보다 재미있는 곳이에요. 곧바로 답이 돌아왔다. 그래, 현명한 내 딸.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아버지는 언제나 네 편이다.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이 일을 제안했지만 그 이면에는 딸이 진정으로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리더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난 서아는 남은 시간 동안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전략기획팀 복도 조명 깜빡임, 총무팀에 전달할 것, 3층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 문고리 헐거움, 시설팀에 전달. 강민준 씨 재능은 뛰어나지만 협업 능력 부족, 팀 내 불화 유발 가능성 있음. 그녀는 미화원으로서 보고 느낀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그녀만의 경영 일지였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할 때였다. 사무실 한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쏟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한 신입사원이 중요한 서류 위에 커피를 쏟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서한은 묵묵히 다가가 자신의 카트에서 마른 걸레와 티슈를 꺼내 재빨리 커피를 닦아냈다. 그리고는 당황한 신입사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얼른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면 자국이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탕비실에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신입사원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며 탕비실로 달려갔다. 서한은 엉망이 된 바닥까지 깨끗하게 닦아낸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누구도 그녀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서아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다시 지하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었다. 땀과 먼지에 젖은 회색 옷을 벗는 순간 그녀는 다시 윤서아가 되었다. 하루의 임무를 마친 스파이처럼 그녀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빌딩 정문 앞 화려한 조명 아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잠시 후 도착한 검은색 고급 세단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아마도 다음 술자리로 이동하는 모양이었다. 서한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편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세단과 시끄러운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강민준, 그리고 반대편 어두운 정류장에서 홀로 버스를 기다리는 자신. 두 사람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 보였다. 하지만 서한은 초라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미래그룹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욕망이 들끓는 저 성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녀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준의 이름은 전략기획팀을 넘어 회사 전체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입사 3달 만에 그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기획안을 제출했다.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하며 만든 그의 보고서는 논리적이고 대담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다. 최종 보고가 있던 날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던 임원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막힘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반론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고디어 그룹의 2인자인 부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훌륭하군. 이대로 추진해보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강민주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랐고 사내 메신저에서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 팀장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쉬워졌고 동기들은 감히 그에게 말을 걸기조차 어려워했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보다 더 중독적인 것은 사람들의 경외심 어린 시선이었다. 민주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즐겼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규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과 같은 인재는 그 위에 군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변화는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드러났다. 출근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날이 많아졌고 간단한 자료조사나 복사 같은 잡무는 인턴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겼다. 회의 시간에는 선배들의 의견에 노골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도 잦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윤서아는 그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민주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는 이카루스와 같아졌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날개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만이 모르고 있었다. 어느 아침 출근 시간 직전에 분주한 로비에서였다. 임원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모든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었다. 서한은 청소 카트와 함께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급한 걸음으로 다가온 민준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서아를 발견하고는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저기요, 그거 가지고는 다음 것 하시죠. 나 급해서. 명령조의 말투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서아의 카트가 엘리베이터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 비켜달라는 의미였지만 그 태도에는 너의 시간보다 나의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몇몇 직원이 민준의 뻔뻔함에 눈살을 찌푸렸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트를 뒤로 물려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민준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아를 귀찮은 방해물처럼 쳐다보았다. 서아는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강민준 규칙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함. 조직 내 위계 질서를 존중하지 않음. 균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서아는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다. 민준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종이류를 버리는 파란색 쓰레기통 안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용기를 꺼내 일반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았다. 분리수거는 회사의 방침이자 그녀의 업무 원칙이었다. 바로 그때 자리로 돌아온 민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좀 버려주시면 안 되나. 굳이 그걸 또 꺼내서. 시간 낭비잖아요. 그 시간에 바닥이나 한 번 더 닦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조롱 섞인 말투였다. 그는 그녀의 일을 하찮으는 것으로 그녀의 원칙을 어리석은 고집으로 취급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주변의 몇몇 직원이 대화를 듣고는 헛기침을 하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한은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분리수거는 규칙입니다, 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감히 청소부가 자신에게 규칙을 운운하며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 예, 그러시겠죠. 대단한 규칙 나셨네요. 그는 보란 듯이 서아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아버렸다.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주는 사사건건 서아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막 닦아놓은 바닥 위로 일부러 발자국을 내며 지나가거나 그녀 바로 앞에서 보란 듯이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흘리는 시기였다. 유치하고 비열한 방식의 괴롭힘이었다.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에이스, 강민준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가 되어 민준의 오만함을 더욱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총무팀의 이 부장만이 유일하게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복도에서 민준의 행동을 목격하고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강민준 씨,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는 말이 있네. 명심하게. 하지만 민준은 그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한가한 소리나 하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장을 무시했다. 한편 서아는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수첩에 기록했다. 그녀의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재능에 먹혀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민준, 지속적인 규칙 위반 및 직장 내 약자에 대한 괴롭힘, 리더로서의 자질 전무, 팀 사기 저하 및 조직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로 판단됨.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민주는 부회장의 신임 아래 더욱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책임은 무거워졌고 실적에 대한 압박감은 날마다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더욱 예민하고 날카로워졌다. 밤샘 작업이 이어지면서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의 성공 신화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준비가 된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다. 그리고 운명은 그 불씨를 그의 손에 직접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무대는 바로 내일 아침 늘 그 자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한 잿빛 구름이 도시를 낮게 짓눌렀고 미래그룹 빌딩의 유리창에는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했다. 무거운 날씨만큼이나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강민주는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밤새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는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전 그는 팀장과 본부장이 배석한 회의에서 난생 처음으로 혹독한 질책을 받았다. 강민준 씨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 아닙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됐잖아. 이 손실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부회장님께 보고는 어떻게 올릴 거야? 날카로운 질책의 말들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처음으로 생긴 흠집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건 자신의 탓이 아니었다. 무능한 팀원들이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탓이고 비현실적인 일정을 강요한 경영진의 탓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은 날카로운 분노가 되어 들끓었다.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터질 듯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그리고 굴욕감으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아주 진하고 뜨거운 커피였다. 그는 거의 기계를 부술 것처럼 거칠게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종이컵 가득 채워졌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커피를 들고 그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의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을 그리고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윤서아는 전략기획팀 구역의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라 유독 흙먼지가 많았기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있었다. 막 한 구역에 물걸레질을 마친 그녀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노란색의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세우려 허리를 숙이는 중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조용했고 그녀는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분노의 찬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지르던 강민준의 시야에 허리를 숙인 서아와 노란 표지판이 들어왔다. 그의 이성 없는 분노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표적을 찾아냈다. 이 답답한 상황에 또 하나의 장애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하찮은 방해물.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조금만 옆으로 비켜가면 될 일이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무의식은 이 사소한 행동을 통해 무너진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싶어 했다. 그는 보란 듯이 서아의 청소 카트 손잡이를 발로 툭 찼다. 균형을 잃은 카트가 휘청하며 서아의 몸을 밀쳤고 그 순간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서아의 팔과 가슴팍으로 쏟아졌다. 아스! 서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뜨거운 액체가 작업복을 파고들며 살을 대는 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짙은 갈색의 커피가 그녀의 회색 작업복 위로 흉측한 얼룩을 그리며 번져나갔고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들이, 전화 통화를 하던 목소리들이, 종이를 넘기던 손길들이 모두 허공에 멎었다.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굴욕감을 그녀에게 터뜨렸다. 아, 진짜 눈 없어요. 일부러 그런 거지 지금. 그의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상황인지. 안 보여?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앞길이나 막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이제 없지. 회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에만 되고 말이야.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패를 가장 약한 존재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하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 쳤다. 서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팔을 파고드는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수십 개의 눈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더 아팠다. 팔뚝의 피부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크고 맑은 눈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깊고 서늘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부서진 장난감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외부의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존엄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목격자였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어떤 이는 겁을 먹고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침묵을 지켰다. 마침 자리로 돌아오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김 팀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 침묵은 강민준의 폭력을 용인하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자신의 분노를 모두 쏟아낸 민준은 뒤틀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쯧하고 혀를 차며 쓰러진 서아와 바닥의 난장판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주었다. 그리고는 타는 듯한 팔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자신의 카트에서 걸레를 꺼내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나섰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총무팀의 이 부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랍에서 구급 상자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서아 씨 괜찮아요. 세상에 어서 이리 와요. 화상 입었겠어. 당장 치료해야지. 이 부장은 서아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들고는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민준의 잔인한 고함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사무실에 퍼져나갔다. 이 작은 용기의 행동이 강민준이 저지른 폭력의 추악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부장은 붉게 달아오른 서아의 팔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그녀를 데리고 의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서아가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커피 얼룩만이 남았다. 강민준의 세상에 생겼던 작은 균열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로 길게 들이오고 있었다.
미래그룹 본사 지하 1층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의무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간호사는 붉게 달아오른 윤서아의 팔에 조심스러운 손길로 화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하얀 붕대가 그녀의 팔뚝을 감싸자 어제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야.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해요. 내가 증인 설게요, 서아 씨.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총무팀 이 부장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덮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아는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부장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부장님. 이렇게 마음 써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냥 두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부장은 더 이상 무어라 말하지 못했다. 그저 저 연약해 보이는 젊은 미화원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한 심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한편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도 생긴 듯 무겁고 서먹한 공기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키보드만 두드렸고 그들의 침묵은 하나의 거대한 비난이 되어 강민준을 짓눌렀다. 강민준은 자리에 앉아 필사적으로 일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모니터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군거림과 비난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부주의했던 탓이지. 재수 없는 날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완벽했던 자신의 세계에 생긴 균열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 김 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민준 씨, 나 좀 보지. 작은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김 팀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오늘 행동은 너무 실망스러웠네. 실력이 전부가 아니야. 자네의 그 오만한 행동 하나가 팀 전체의 사기를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알아. 이건 우리 팀 아니, 회사 전체의 문제야. 가서 윤서아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지만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민주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제가 왜요? 그 아주머니가 먼저 부주의했던 겁니다. 사과는 그쪽에서 받아야죠. 그의 뻔뻔한 대답에 김 팀장은 말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젊고 오만한 부하 직원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자네가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할 말이 없네. 그날 오후 전략기획팀 에이스 강민준 미화원에게 커피 갑질이라는 제목의 소문은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입을 거칠수록 조금씩 과장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전 직원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그를 시기하던 이들은 고소해했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던 이들은 등을 돌렸다. 입사 몇 달 만에 쌓아 올린 그의 명성은 단 몇 시간 만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날 저녁 서아는 평소와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복기했다. 팔의 붕대가 옷에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작은 통증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 낡은 옷, 그리고 팔에 하얀 붕대. 아주 잠깐 그녀의 눈에 연약한 흔들림이 스치는 듯했지만 이내 그 눈빛은 강하고 단단하게 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즉시 걱정 가득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서아야, 몸은 괜찮으냐? 이 부장한테 연락받고 다 들었다. 미래그룹의 회장 윤 회장의 목소리였다. 네, 괜찮아요. 약도 발랐고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근데 아버지, 내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를 읽은 듯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났고 단호하게 답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렇게 하자. 비서실의 지시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하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힘주어 말했다. 내일 아침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보게 될 거야. 전화가 끊기고 서아는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안고 잠드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는 내일 아침 자신이 서야 할 무대를 그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무실의 공기가,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리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그를 옥죄었다. 그는 자신이 늘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던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저 화려한 불빛들은 그를 위한 찬사가 아니라 그의 오만함을 비웃는 차가운 눈동자들처럼 느껴졌다. 폭풍 전의 고요한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다가올 아침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음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그룹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어제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강민준이라는 개인에 대한 공공연한 평가와 조직 문화에 대한 암묵적인 질문을 던져놓은 상태였다. 직원들은 애써 태어난 척 업무에 집중했지만 모두의 귀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모든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 약속이나 한 듯 이메일 알림창이 떴다. 발신인은 회장 비서실이었다. 긴급 공지, 전 임직원 대상 긴급 경영 현안 공유 회의. 본문에는 1시간 뒤인 11시 본사 대강당에 모든 임직원이 빠짐없이 참석하라는 짧고 단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전 직원 대상의 긴급 회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인수합병 구조조정 혹은 심각한 경영 위기, 온갖 추측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되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강민준 역시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어쩌면 이건 어제 일과 관련된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일가의 청소부 하나 때문에 회장이 직접 나설 리는 만무했다. 그는 어쩌면 이번 긴급 사태가 자신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혼란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기대를 품었다. 웅성거리는 직원들을 따라 대강당으로 향한 그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앞쪽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야에 자신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김 팀장의 얼굴이 들어왔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정확히 11시가 되자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쏟아졌다. 모든 소음이 멎고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옆 출입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거대한 강당을 압도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 순간 강당 전체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누구지? 회장님 옆에 있는 저 젊은 여성은, 그녀는 더 이상 낡고 헐렁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다크블루 팬츠 슈트, 전문적으로 손질된 차분한 단발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더하는 옅은 화장. 어제의 초라하고 보이지 않던 미화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적이고 강인해 보이는, 그리고 회장과 놀랍도록 닮은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다. 사람들은 그녀와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들의 관계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부정할 수 없는 닮은 꼴이었다. 강민주는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회장 옆에 선 위압감 넘치는 또 다른 임원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무대 위 그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어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깊고 서늘한 실망감을 담고 있던 바로 그 눈빛. 번개가 내리치듯도 그의 뇌가 깨어났다. 어제의 우니존니 우볼식과 오늘의 당당한 여성.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현실감을 앗아갔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인식의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자신만만했던 어깨는 형편없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녀의 알 수 없던 침착함, 이 부장의 과도한 친절, 그리고 어제의 그 모든 상황들이 끔찍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 회장이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것은 우리 미래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기업.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그룹의 모습입니다.
연설을 듣는 동안 강민주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그리고 오늘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갈 우리 그룹의 새로운 리더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윤 회장은 몸을 돌려 옆에 선 윤서에게 손짓했다. 제 딸이자 오늘부로 미래그룹의 신임 부사장으로 부임할 윤서아입니다. 부사장, 옛딸. 두 단어가 강당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절대적인 충격. 웅성거림은 경악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다. 회장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그동안 청소부로 일했다는 거야? 전략기획팀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곧 강당 안에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한 사람에게로 끌려갔다. 강민준. 그는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방식으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창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 윤 회장이 뒤로 물러서고 윤서아가 연단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수많은 얼굴들을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관중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강민준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다시 한번 마주쳤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으며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아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어제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여러분의 동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미래그룹의 진짜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나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의 성실함을 보았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그룹이 위대한 기업임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솔한 울림이 있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단호함이 드러났다. 또한 저는 한 사람의 오만함이 어떻게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한은 강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심판관의 그것과 같았다. 어제 저는 이 자리에 한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커피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윤서아의 마지막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대강당의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파고들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이제 하나의 관역에 꽂혀 있었다. 바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강민준이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시선들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거대한 그물처럼 느껴졌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제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자신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의 머릿속은 뒤늦은 후회와 처절한 자기 연민으로 뒤엉켜 아우성쳤다. 연단 위에 서하는 그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연설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복수심 대신 차갑고 이성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힘은 평온함에서 나왔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앉은 자리 혹은 연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당 안의 모든 직원을 천천히 훑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증명됩니다. 동료의 땀을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그룹이 가져야 할 진짜 실력입니다. 어제 쏟아진 커피는 제 옷을 더럽혔지만 제 존엄을 더럽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인격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깊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침묵으로 동조한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강민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쳤다. 어제의 침묵이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비겁한 동조였음을 깨닫게 하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몇몇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서한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아버지 옆으로 물러섰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윤 회장이 다시 연단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강당 전체를 향해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정확히 강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강민준 씨, 그의 이름이 정적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마치 채찍에 맞은 것처럼 온몸을 움찔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명령이었다. 민준은 주변의 모든 시선을 받으며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수백 명의 배심원 앞에 선 피고인이었다.
자네의 재능은 인정하네. 우리 그룹에 필요한 능력이야. 하지만 미래그룹은 재능만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인재를 원하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자신의 성공을 쌓으려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네. 가 이제 없네. 미래그룹의 이름으로 오늘부로 강민준 씨를 해고 조치하겠네. 해고. 그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민준의 귓전을 때렸다. 그의 경력, 그의 자존심,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어야만 했다. 그 순간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뛰쳐나와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부사장님,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의 무대 앞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절규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오만했던 에이스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심하고 비굴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의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한은 무대 위에서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차가운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다. 이 혹독한 대가만이 그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을 터였다. 강당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김 팀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까운 재능이 그릇된 인성 때문에 쓰러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씁쓸한 일이었다. 총무팀 이 부장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약간의 동정, 그리고 미래그룹의 게임의 법칙이 오늘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서늘한 깨달음이 교차했다. 그때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조용히 다가와 강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그들에게 순순히 이끌려 강당 밖으로 사라졌다. 윤 회장은 회의가 끝났음을 알렸다.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 있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 소공어리며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당이 텅 비어갈 때까지 서한은 무대 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말없이 손을 얹었다. 조직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 리더로서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그렇게 끝났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치유와 재건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민준이 사라진 후 며칠간 미래그룹은 보이지 않는 여진에 휩싸였다. 강민준 사태는 모든 직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충격과 경악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조용한 성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사무실의 풍경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이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미화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고생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를 건넸다. 탕비실에서는 자신의 컵을 스스로 헹구는 손길이 늘었고 보안 데스크의 경비원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는 직원도 보였다. 윤서아 부사장이 던진 존엄성이라는 화두가 차가운 빌딩 안에 잠들어 있던 인간에 대한 예의를 깨운 것이다. 모두가 탐내던 부사장실의 주인이 된 윤서아는 그러나 그 화려한 공간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시장 확장이나 이윤 극대화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그룹 내 모든 비정규직 및 용역 직원들의 휴게 공간 개선과 복지 증진, 그리고 처우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연단에서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며칠 뒤 윤 회장의 집무실에서 아버지와 딸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윤 회장은 더없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자랑스럽다, 서아야. 이 아비보다 더 현명하고 훌륭한 리더가 될 게야. 서아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에게는 너무 가혹한 방식이었을까요? 그녀는 강민준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을 텐데요. 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승자의 통쾌함이 아닌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이 묻어 있었다. 윤 회장은 딸의 그 마음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 날 오후 서한은 업무차 여의도의 한 중소기업 빌딩을 찾았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하고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슈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평범한 셈이 정장 차림의 그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작은 벤처 캐피털 회사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쫙 폈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오만함으로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그저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 중 한 명으로 보였다. 그는 가장 경멸했던 바닥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서한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채 올라탔다. 그날 밤 서한은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때 아직 불이 켜진 총무팀 사무실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이 부장이었다. 그녀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서한은 조용히 탕비실로 가 따뜻한 유자차 두 잔을 탔다. 그리고는 이 부장에게 다가가 찻잔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따뜻한 거라도 한잔 하세요. 이 부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채 그녀는 그저 자신을 챙겨주는 따뜻한 후배의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이 예전에 서아에게 쌍화탕을 건넸던 그날처럼. 어머 부사장님, 이게 웬일이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직이나 역할을 넘어선 인간의 온기가 조용한 사무실을 채웠다. 이 부장이 퇴근하고 사무실에 다시 홀로 남은 서한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민준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풍경,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빛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의 풍경을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의 진짜 리더십은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